목사님 초청하신 2009년에 9월달에 초청하셨고 2021년에 제1회 문리상 시상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제1회 고영군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2회 문리상 시상식을 함께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장거의 신학대학교 교수님들께서 고영군 학술 세미나를 위해서 세 분이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시겠고, 특별히 윤수경 선생님께서 증언 장관님께서 갖고 계시는 기억을 기록하자고 챙겨서 증언하시는 그런 시간 함께 마련했습니다. 먼저 이민국 교수님 발표를 제1 발표를 15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예, 자료집 5쪽입니다. 주제 제목이 제5공화국 시기 1980년부터 87년까지 고영군 목사님의 목민 목회. 이 발제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영국은 고영군 목사님과 그 시대의 어떤 한일나라 또 여자들이 그리고 민주화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참 선한 싸움을 싸우신 그 바탕 위에 우리가 그래도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잘 들었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15분이면서 저는 시작하면서 서론하고 그다음 2번 마지막 정리 제언 그렇게 읽고서 한 15분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읽으면서 좀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목민 목사 고영군 1933년부터 2000년까지 제5공화국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걸어간 발자취를 정리하는 데 우선적인 목표를 두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생애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 시기의 한국 개신교는 산업화 시대에 발맞춘 물량적 성장에 치중했습니다. 그러나 고영군 목사는 성장을 넓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좁고 협착한 고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거는 제5공화국 시기 고영군의 8년 삶의 행정을 재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예언자 소명의식으로 개인 보험과 사회 구조, 체제 보험을 함께 추구했습니다. 교회 갱신, 또 민주화를 위해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군부 독재에 맞선 고영군 개인의 언행, 또 그 시대의 정황을 이 글에서 연대기적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글의 서술이 가능한 데는 전적으로 고 목사님의 따님이신 고성희 박사님의 특책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 따님은 고영군 목사의 사료집을 간행하는데 혼신의 힘을 쏟아왔습니다. 작년 2021년 네 번째로 고영군 사료집을 출판했습니다. 도서출판 동년에서 출판했습니다. 이 사료집이 이번에 서술 제1차 자료가 됐습니다. 또 고영군 목사가 직접 집필한 사역보고서도 1차 자료가 됩니다. 그 제목은 구원하신 은혜의 보답으로 성교활동 40년의 발자취 공민성교에서 출간했습니다. 네 번째 사료집에서 인용된 문헌들을 이 글의 서술로 가져와서 그리고 각 주에 표현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성희 박사님이 사료집의 원자료들을 많이 인용해 왔습니다. 했는데 그 인용들을 고 박사님이 인용한 문헌들을 제가 가져와서 이 서술에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영군
목사님 생애 전체, 저는 오늘 80년부터 8년생의 행적을 제가 정리하는데, 고 목사님이 직접 본인의 생애 양육을 서술하셨는데 보고를 같이 병기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고 목사님 생애에서 이 8년이 어떤 자리매김하는지 그것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읽는 대신에 저는 각주 1번을 읽겠습니다. 고성희 박사는 네 번째 사료집 서문에서 이렇게 서술했습니다. 1980년대는 한국 현대사에서 숨가쁜 시기였고 이 시기에 고영군은 가장 강렬하고도 뜨거운 사역을 했다. 그의 전성기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왕성하게 활동했다. 고성희 박사는 또 제5공화국 시기 고영군의 사역을 세 단계로 구분했습니다. 80년에서 81년 2년 동안에는 김재규의 구명, 김대중 내란 업무 사건으로 구속된 인사들의 구명에 힘썼고 또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며 민주 시민 교육에도 힘썼습니다. 두 번째 시기는 82년, 83년 이 2년 동안 민주화 투쟁의 기초를 확립하고 시민운동의 역량을 가지고 또 해외 교포들이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결집하도록 했습니다. 84년부터는 87년까지 본격적으로 민주화 투쟁을 전개했다. 이렇게 사료집에 밝혀놓은 것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6쪽 제5공화국 시기를 전체적으로 윤곽을 잡았습니다. 여러 책들을 참고 잡았는데 이걸 제가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5공화국 시기의 사회와 교회, 1970년대 내내 박정희 정권에 대한 반독재 투쟁을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낳으며 치열하게 이어졌고 그 정권은 박정희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게 살해된 11.6 사태로 기필됐습니다. 당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었고 그는 12월 6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해서 제10대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유신헌법은 철폐됐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정권 아래에서 자라는 일부 권력지향적인 군인들이 정권을 지휘했습니다. 이들이 소위 신군부가 되어서 그해 12월 12일 112 군사 쿠데타를 도모하여 성공하자 정권 참탈에 나섰습니다. 그 이듬해 5월 광주에서 신군부의 계엄 확대 휴교령에 반대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광주 민주항쟁이었습니다. 이 항쟁을 신군부가 폭력으로 진압했습니다. 신군부는 민주인사 20명을 북한의 사주를 받아 내란 음모를 계획하고 광주 사태를 일으켰다는 혐의로 군사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80년 7월 4일 민주 인사들이 군사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김대중, 사형, 우익환, 이문영 징역 20년에서 5년, 서남동 등 11명에게는 징역 4년에서 2년이 선고됐습니다. 전두환의 단임 임기가 끝날 무렵 4.13 호응 조치를 발표하여 군사독재 정권의 체제 연장을 도모했습니다. 그동안 군부 독재와 싸우며 이 정권의 통치를 기다려오던 학생 및 시민 세력이 1987년 6월 맹렬하게 저항하며 거리로 뛰쳐나와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6월 항쟁이었습니다. 이 항쟁은 군부 독재 정권의 호응 시도에 맞섰습니다. 대학생, 사무직 근로자, 생산직 근로자, 도시소상인, 자영업자, 농민 등 광범위한 사회계층이 반독재 시민운동으로 일어섰습니다. 이때 집권당 후보 노태우가 시국 수습을 위해 6월 29일 선언을 발표했는데 이 선언의 골자는 대통령 5년 단임 직선제였습니다. 6월 항쟁은 6.29 선언을 받아냈고 그 뒤를 이어서 전국적으로 노동운동이 일어났습니다. 37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가 당선되었습니다. 이제 교회입니다. 1980년대 한국개신교는 교회의 물량적 성장에 치중했습니다. 교회 성장은 1960년대 본격적으로 시작된 산업화, 이에 따른 농어촌 인구의 대도시 이동을 배경으로 전개되었습니다.
1960년대 한국 개신교 전체는 약 한 5천여 교회였는데 30년 후 1990년대는 7배가 증가되어서 약 3만 7천여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 성장은 대중 전도 집회를 통해 이루어졌고 서울 여의도 광장이 대중 전도 집회의 중심지이자 상징이었습니다. 1965년에 시작된 민족 복음화 운동이 이후 20년 이상 대중 전도 대회로 이어졌습니다. 대중 전도 대회는 개신교 교단들이 서로 협력하여 초교파 연합 사업으로 추진됐습니다. 군대의 복음을 전하는 정군 신자화 운동도 일어났습니다. 교회 성장은 1980년대에 결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84년 8월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 선교대회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표 아래 여의도 광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성장은 서울과 대도시에서 전개되었습니다. 용어 삼촌 인구의 대도시 이동에 따라 지방, 소도시, 농산촌의 사회와 교회가 나란히 쇠퇴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꾼이 부족했고 주일학교 교사가 모자랐습니다. 1980년대 장로 예장 통합교단 총회에 속한 전국교회 4,636개 가운데서 56.8%인 2,634개 교회가 농어촌 지역에 있었고 이 가운데서 약 절반 1,350교회가 재정적으로 미자의 상태입니다. 교회의 물량적 성장에 내재해있던 문제점이 조금씩 노출됐습니다. 적지 않은 교인들이 물질의 축복을 뜻하는 경제적 번영, 사회적 성공과 신앙의 방점을 두었습니다. 그러한 신앙 형태는 다분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었습니다. 또 그들의 신앙 영역은 사적인 관심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교회의 공공성, 사회적 공적 책임을 별로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소수의 목회자들이 산업화 시대 신앙의 문제, 경제제일주의, 성장제일주의, 이기적 기복신앙, 번영신학을 고민하면서 작은 교회 또는 민중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갱신운동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도시빈민과 노동자 그리고 농민 곁으로 가서 그들과 연대하며 사회 선교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고영군의 목민목회는 1980년대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소외된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약자 등과 연대하는 복음 전파에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전체 개발적으로 왔습니다. 세 번째, 고영군 목민목회 3-1980년 이게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그쪽 가시면 1981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0쪽에 1982년 그 다음에 12쪽에 1983년 13쪽에 1984년 14쪽에 1985년 그 다음에 17쪽에 1986년 그 다음에 19쪽에 1987년 그리고 제가 마지막 읽어야 할 부분은 23쪽입니다. 정의와 재언. 쭉 한번 정리했습니다. 전국 교회를 수레하며 부흥회를 인도하던 고영근 목사는 1976년부터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목민성교회를 조직한 고영근 목사는 구속된 민주화 운동가와 그 가족을 돌보는 데 힘썼습니다. 그의 현실 사회 정치적 참여 이후로는 교회 부흥에 초청이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들이 부흥 강사를 모시는 게 꺼려했습니다. 특히 대형 교회들 먼저 그리고 초청한다 해도 사회 정치적 발언을 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다가 1983년부터는 그 초청이 완전히 끊어집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보면 해외 교포 교회들이 1983년에 여러 나라를 방문하십니다. 미국, 독일 한 4개국 정도, 캐나다 교포들이 고영근 목사를 부흥회 강사로 해외에서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활동 지경이 오히려 국제적으로 확대됐습니다. 목민 목회자 고영근 목사의 기본 자세는 아주
하나님 절대 주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개혁교회 신앙에 기반해서 인간 개인의 죄에서 구원 또 사회 구조화에서 구원 이 두 개가 항상 같이 개인 구조 그 안에서 구원을 추구합니다. 사회 정치적 참여에는 순교자 자세입니다. 순교자 자세고 그래서 고영근 목사는 현재의 한국교회가 물질적 축복 또 번영의 희복신앙에 치우쳐 있음을 개탄합니다. 예수의 산상수인 의를 위해 핍박받는 복덕복이다.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복을 가르칩니다. 산상수훈의 복은 불의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아부하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제5공화국이 시작되던 1980년 고영근 목사는 민주주의를 위하여 신군부의 계엄령 해제를 요구합니다. 이게 참 드문 경우이고 또 대단한 참 용기 같습니다. 순교자적인 자세가 아니면 할 수 없었던 1980년. 또 군부 독재 정권을 방조하고 무기하는 이게 참 정말 이건 더 대단한 것입니다. 미국에게 대한 정책을 시정하도록 촉구합니다. 결코 본인은 반미는 아니라고 합니다. 반미가 아니고 미국에게 대한 정책을 시정하세요. 유신체제를 개선한 제5공화국이 반정부 투쟁 대학생을 제적시키고 강제로 징집하고 또 같은 이유로 노동자를 억압하고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 또 교수를 해직시켰습니다. 이러한 이 정권의 폭력에 맞선 고영근 목사였습니다. 고 목사는 민주인사들과 함께 투쟁인데 비폭력 투쟁을 전개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자 생존권을 짓밟는 기업의 상품 불매운동 또 편파적으로 왜곡 보도하는 방송 시청 거부, 당시 KBS입니다. 시청료 납부 거부, 강제징집 거부 등입니다. 1983년부터 고영근 목사는 당국의 연예계로 신문당하고 유치장에 갇힙니다. 제5공화국 시기에 고영근 목사는 당국에 21차례 연예계에서 고초를 겪었습니다. 1985년 1월 7일 결성된 제야 간담회 이게 굉장히 결정적으로 전환 시기를 가져오는 중요한 간담회입니다. 따로 조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간담회 이름으로 보였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공정선거, 평화적 정권 교체, 대통령 직선제, 언론 자유 등을 요구하고 이 간담회가 2월 12일 총선, 국회의원 총선에 여론에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선거 결과는 야당이 승리했습니다. 제야간담회 모두 22명인데 제야간담회에 고영근 목사가 참여했고 고영근 목사가 집필한 우리 민족에 나아갈 길 제3권이 총선 선거 유세 기간에 전두환 정권의 불법성과 폭력성을 알리는 홍보자료로 널리 활용됐습니다. 그래서 이 총선은 전국의 흐름을 바꾸는 분수령이 되었고 군부독재 체제를 건드는 개헌 투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기에 고영근 목사님이 이 책이 크게 영향을 끼쳤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전국의 변화를 이끄는 데 기여한 고영근의 투쟁이 이 글에서 안에서 본론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고영근 목사는 계속해서 전두환 정권 퇴진, 또 철저한 반공주의자입니다. 북한 공산주의 정리, 또 한국 민주화를 위해서 미국의 대한 정책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본론에 제가 썼습니다만은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고맙게 해준 것이 참 많은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까지 한국 역사를 들어보면 미국은 시시때때로 독재 정권을 방조하고 독재 정권을 방조할 뿐만 아니라 은근히 뒤에서 이렇게 부추기고 겉으로는 민주화를 이야기하는 미국이 뒤에서는
독재 정권을 방조하고 용납합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결코 방위로는 가지 않겠지만은 미국이 한국에 대한 정책을 바꿔달라 그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87년 5월 17일 장르로 예장통합교단 순천노회가 주관한 기도회에서 고영돈 목사는 3차례 설교했습니다. 설교하고 나서 곧바로 경찰에 연행되고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이때 순천노회 청년연 앞에 장청 회원들이 경찰서로 찾아가서 항의했습니다.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이 지역의 순천 지역 대학생과 청년들이 길거리로 나가 시위했습니다. 이 시위가 순천대학 학생들의 민주화 운동으로 확산됐습니다. 또 학생들 민주화 운동 이것이 그해 87년 6월 민주화를 위한 순천 지역 시민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87년도 순천의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12월 그해 87년 12월 대통령 선거 결과는 민주화 진영에게 실패로 종결됐습니다. 앞에서 밝힌 대로 고영돈 목사가 거듭난 1980년대 발자취를 추적했는데 이때 고영돈 목사님은 누구를 지지했냐면 김대중 선생을 당시에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 이후에 고영돈 목사님이 한동안 굉장한 어려움을 당한 그런 세월이 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 읽겠습니다. 고영돈 목사의 생애 일부 8년의 생애를 서술한 이 글은 제 개인적인 발언입니다. 다음 연구에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즉, 제가 이번에 쓴 글은 고영돈 목사의 신학을 연구하는 전 단계로서 생애 연구, 저는 그렇게 수행했습니다. 근데 고영돈 목사님 글에 보면 이렇게 직접 쓰셨는데요. 사회 구조보험화가 민주화다. 구조보험화가 민주화다 표현했는데 저로서는 이 생각은 선뜻 받아들이기는 좀 힘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종말론적으로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고영돈 목사의 민주화 운동과 민주주의 사상을 이제는 좀 신학적으로 비판적으로 좀 검토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하는 것은 일반 서구 신학에서는 자주 나옵니다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 유비, 아날로기 존재론적 유비냐 아니면 신앙으로서 유비냐 그런 큰 논쟁들이 자주 있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도 한번 고영돈 목사님이 말씀하신 사회 구조보험은 민주화다. 이걸 한번 검토해볼 수 있겠다 생각하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계속 또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